안녕하십니까. 권순장의 브릿지 권순장입니다. 오늘은 이런 표현을 처음 뵀는데 한국의 닥터 둠이라고 항상 소개가 되시는 서강대 김영익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 소개 멘트를 할 때 닥터 둠 이런 표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제가 때로는 닥터 둠이었고요. 네. 과거 증권사 제가 86년에 들어갔거든요. 2006년까지는 우리나라 증권시장을 제일 낙관적으로 보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기관에서 어라에서 저 큰 기관에서 어라에서 설명을 하라고 하보니까 저를 낙관론자로 부르고 다른 분을 비관론자로 불러가지고 이렇게 자료를 발표시키고 토론론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2006년까지는 낙관론자로 했는데 자 2007년에 글로벌 금융위기 온다. 그다음에 2019년에 그 책을 내면서 2020년 좀 어려워질 것이다. 그 뒤로 좀 어려워지니까 닥터 둠이라는 별명을 붙여주더라고요. 마음에는 드십니까? 아닙니다. 저는 그 데이터를 보고 제 데이터가 이제 좋게 나오면은 앞으로 좋다. 데이터가 나쁘게 나오면은 나쁘다. 근데 사실 나쁘다고 이야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대한민국에서 특히 나쁘다고 얘기하시는 분이 잘 없으시니까. 대표적으로 2007년에 제가 2008년에 미국에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온다. 이런 전망을 했는데 그때 정말 욕을 많이 얻어먹었어요. 그때 우리나라 주요 은행들이 수익원 다변화시켜야 된다고 주식형 펀드 캠페인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주가 떨어진다고 그러니까 지점장들 그다음에 심지어는 저희 그 회사 사장도 저를 싫어하시더라고요. 너 때문에 영업이 안 된다. 그래도 일관적으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하락이 올 때는 하락이 온다. 그리고 지금은 주식을 사야 될 때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최근에 제가 출연하신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보니까 2650선은 우리나라 모든 지표상으로 바닥이니까 지금부터는 주식을 팔 때가 아니라 좀 담을 때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시던데 맞나요? 예. 제가 작년 하반기부터는 좀 주식비 좀 줄여주십시오.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거는 각자 그 증권시장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보는 지표가 있거든요. 저는 거시경제를 주로 공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주가를 전망할 때 명목 GDP, 그 다음에 일평균 수출 금액, 그걸 두 개를 주로 보거든요. 작년 상반기에는 너무 주가가 거리가 위로 벌어졌어요. 예를 들어서 일평균 수출하고 주가 상관계수가 0.85 굉장히 높은데 작년 4월에는 한 40% 벌어져 버렸거든요. 수출을 회복된다. 그런데 주가가 너무 앞서갔기 때문에 이 거리가 좁혀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주가가 떨어지면서 좁혀질 것이다. 그랬는데 올 2월부터는요. 주가가 일평균 수출 금액 뒤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저평가 영역 국면에 들어섰으니까 주식을 팔지는 마시고 그리고 아마 4월 달에 아마 주가가 더 많이 한번 떨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 4월인데요. 이때 주식을 좀 많이 늘려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현금이 있는 사람에게는 되게 단비 같은 말씀이시고 저처럼 거의 대부분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는 이런 무슨 날벼락 같은 소리가 있는 건가 하는 그런 걱정도 많이 드는데 제가 그 교수님이 쓰신 책을 보니까 한국이 세계 경제의 풍향계 역할을 하는 나라이다. 그렇다라고 말씀을 이제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주식 말고요. 한국 경제는 정확하게 어떤 상황이라고 진단을 내리십니까? 지금 주가는 이제 저평가돼서 일정 부분 오른다는 거고요. 아직 그 추세적으로 상승 국면 아니다. 우리 경기를 판단해 보면 우리 경기 저점이 제가 판단하면 2020년 5월이었어요. 2020년 5월. 그러니까 지금 거의 2년 정도 돼가고 있죠. 그런데 모든 경제 지표가 지금 꺾이고 있거든요. 특히 그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라는 게 앞으로 경기를 예고해 주는 지표인데 이게 그 작년 6월을 정점으로 올 2월까지 계속 하라고 있어요. 이거 경기가 꺾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기가 수축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그리고 수축 국면이 과거 11차례 우리 경기 순환이 있었거든요. 평균 19개월이었어요. 최소한 1년은 수축 국면이 진행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경기 확장 국면에서 수축 국면으로 가는 전환기입니다. 상방은 2950. 이렇게 해서 상방이 열려져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계속 이렇게 박스권을 형성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도 이렇게 전반적으로는 다 맞는 내용이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수축 국면에 들어섰으니까 주가 추세적인 상승이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작년에 코스피가 3,300이 넘었는데요.
거기까지 가기는 너무 힘들다. 상당히 시간이 걸린다. 그런데 제가 일평균 수출 금액이나 명목 GDP로 추정해 보니까 적정 주가 한 2,950 정도 나오거든요. 네네. 거기 적정 주가 가는 과정에서는 반등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교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이제 듣는 시청자분들은 이렇게 그러면 박스권 장세에서 이제 종목 장세니까 트레이딩을 잘해야 돈을 버는 거 아닌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맞는 거죠? 예, 그렇죠. 지금 주가 지수는 네. 뭐 2,600에서 2,950 뭐 박스권이라고 보고 있고요. 박스권 장세에서는 종목별 차별화가 굉장히 심화되거든요. 예. 예, 그래서 사실 저 어디 방송에서 오라면은 네. 앞으로 내년 상반기까지는 주가 지수는 박스권입니다. 저 같은 사람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예, 종목 잘 보시는 분 그런 분들 모셔다가 종목 이야기를 듣고 종목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예. 그러면 교수님이 뭐 종목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이런 박스권 장세에서 그래도 이런 쪽으로는 좀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해보라고 이렇게 조금 좁혀주실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거는 저는 뭐 주가가 좋든 나쁘든 배당 투자는 꼭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예, 저도 뭐 KT 주식 꽤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게 은행 이자보다 배당 수익률이 5배 높거든요. 은행에 그러면 1%좀 더 주는데 그게 사내리 5%예요. 그래서 배당 투자는 꼭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새 저 가끔 제가 방송에 출연하면은 뭐 닥터둠이 삼성전자 사라고 그랬다. 이렇게 제목을 달아놓는데요. 그래서 저도 그것도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썸네일이라 그러죠. 그 굉장히 자극적으로 닫아야 구독자 수가 느니까 사라 그러신 거 맞으십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싸졌다고요. 예. 제 아내가 저 삼성전자 작년에 그거 95,000원까지 올라갔지 않습니까? 예. 이거 75,000원까지 떨어진다. 안 믿어요, 제 말은. 저 언론에서 뭐 애널리스트들이 그 10만 전자 10만 원 넘는다고 하지 않느냐. 아니다. 거시경제 측면에서 보면은 코스피가 2,600까지 떨어지면 삼성전자도 75,000원까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삼성전자가 코스피하고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거든요. 제가 삼성전자 애널리스트가 아니니까 삼성전자 기업 내용을 잘 몰라요. 근데 삼성전자는 코스피하고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으니까 코스피가 떨어지니까 삼성전자 주가도 떨어진다. 75,000원 떨어지니까 맞췄네. 지금 사야 되냐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아니다. 조금 더 기다려보자. 지금 7만 전자도 깨어요. 네, 지금 68,000원 정도 하는데요. 제 집사람한테 65,000원 가면은 적극적으로 한번 사보자. 우선주 말씀하시는 거 아니고 본주 말씀하시는 거 맞죠? 지금 68,000원이니까요. 뭐 65,000원까지는 안 갈 수가 있죠. 근데 이 가격에서는 좀 사셔야 된다는 겁니다. 뭐 저도 지금 삼성전자 주식 가지고 있어요. 물론 9만 원대 비중을 줄였죠. 네네. 그런데 저는 항상 제가 58년 개띠니까 수익도 중요한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떨어진다고 봤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좋은 주식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대신 그 인버스 ETF를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1.5배를 인버스 ETF를 샀어요. 네네. 그러니까 삼성전자 떨어지면 인버스 ETF는 오르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목표한 삼성전자 그 가격이면은 인버스 ETF를 팔고 삼성전자를 지금 그 시기가 제가 보기에는 가깝게 오고 있기 때문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배당 투자는 우리나라에서 배당을 많이 주는 회사는 일반적으로 이제 은행, 그다음에 금융회사 계 보험 이런 회사들이 많은데 그러면 특별히 뭐 그 금융회사는 전반적으로 다 한 번쯤은 투자의 관점으로 보는 게 좋다라는 말씀이신가요? 그 중에도 은행, 증권, 보험 중에 그래도 뭐 좋은 쪽이 더 있다고 보시는지요? 보험은 최근에 주가가 올랐습니다만 금리가 일시적인 상승이라고 보고요. 보험회사는 앞으로 역마진이 심각하게 대두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보험보다는 은행이나 증권이 상대적으로 좋다고 보는데요. 저는 은행 가서 강의하면서 그 돈 월급 받아가지고 당신네 은행 저축성 예금에다 맡기지 마시고 그 돈 당신네에서 주식 사가지고 배당금 받으세요. 그게 훨씬 낫습니다. 저도 최근에 제가 투자한 회사에서 오늘 어제 촬영한 이 시점에 배당이 들어왔는데 생각보다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배당 많이 들어죠. 그래서 그 회사 주식을 또 샀는데 잘하는 일인지 잘못한 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배당 받아갖고는 어떻게 써야 되나요? 그러면 배당 받아 또 그 주식 사야 되죠. 계속 주식을 사야 돼요. 배당 투자하려면은
회사가 망하지 않을 회사. 망하지 않을 회사. 그 대한민국에서 뭐 KT 이런 회사들은 안 망한다고 그러던데 예전에 그렇게 따지면 한정 같은 회사는 안 망할 것 같은 회사라고 샀는데 10년 넘게 계속 내리고 배당도 주다가 요즘은 못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국가에서 어떻게 요금을 책정할 수 있는 그런 회사는 안전은 하지만 망하진 않지만 좀 위험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근데 한전하고 저는 KT하고는 좀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한전은 부도가 나면 국가가 보증을 해줘야 돼요. 예. 한전에서 채권을 발행했다면은. 예, 그런데 KT는 그거는 아니거든요.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배당 투자를 말씀하시고 하시면 비중을 요즘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네. 뭐 예를 들면 100이라는 돈이 있으면 현금성 자산은 얼마? 그 다음에 뭐 미국에는 얼마, 한국에는 얼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혹시 교수님께서는 연배가 아까 58년 개띠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분들만 한 3, 40대들은 한국과 미국 비율은 어느 정도로 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우리나라 전체 자산 중에서 실물 자산 비중이 너무 높고요. 네. 77%예요. 부동산이 예, 부동산이 70%면 금융자산은 뭐 전월세 보증금 포함해도 23%밖에 안 되거든요. 뭐 저는 거꾸로입니다. 40%가 실물, 60%가 금융자산인데요. 60% 금융자산, 30%는 보험이고요. 은행은 쓸 돈만 맡깁니다. 은행은 쓸 돈만. 네. 나머지는 주식이에요. 나머지 주식, 미국 주식도 매일 하실 거 아닙니까? 미국 주식은 조금밖에 안 합니다. 거의 한국 주식. 예, 거의 다 한국 주식하고 미국 주식은 ETF 중심으로 하는데요. 그냥 지수를 사는 거죠. 그런데 지난 10년은 미국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요. 예, 그런데 제가 여러 가지 경제 변수로 평가해 보면은 미국 주식시장 역사상 가장 큰 거품이 발생했어요. 지금 현재 시점이. 예. 그러니까 미국 경제를 보면 2000년대 IT 거품이 발생했다 붕괴됐고요. 2008년은 집값 거품이 발생했다 붕괴되면서 금융위기가 왔거든요. 그런데 제가 판단해 보면은 주식시장 거품은 2000년보다 더 심각하고 부동산 거품은 2006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보다 더 심각하거든요. 우리나라 주식보다는 미국 시장으로 가야 된다라는 특히 제 나이 또래나 저보다 어린 나이 또래는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게 지난 10년만 보셔서 그래요. 예. 10년 동안 계속 그래왔으니까. 10년 동안은 계속 올라왔으니까요. 예, 그런데 2000년에서 2010년 사이 그 이전 10년을 한번 보면요. 2000년에 미국의 IT 거품 붕괴되면서 미국의 대표적인 주가지수 S&P 500이 제달이 돌아오기 10년이 걸렸습니다. 지금 세계가 상위 시가총액에 유일하게 지난 20년 동안 유지하고 있는 회사가 마이크로소프트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제자리 돌아오는데 10년이 걸렸어요. 저는 앞으로 10년은 2000년에서 2009년, 2010년 사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미국 비중을 좀 많이 줄이고 대신 아시아 비중을 늘려야 된다. 아까 저 한국 경제가 세계 경제 풍향계다 그걸 잠깐 말씀드렸는데 우리 수출이 세계에서 제일 빨리 발표되고요. 우리 수출은 전 세계로 나갑니다. 저는 우리 수출이 많이 늘어난 나라가 경제가 좋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미국, EU 비중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고요. 그동안 중국 비중 많이 올랐죠. 특히 최근에는 아세안 비중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요즘 하도 유튜브 방송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보면 결국은 미국이 부러지면 다른 나라 신흥국 이런 거 뭐 EU 여하를 막론하고 다 같이 무너진다. 그리고 올라갈 때는 미국은 신흥국보다는 훨씬 더 빨리 회복력도 있다. 이렇게 논리를 전개를 많이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근데 저는 미국은 장기적으로 가고 있는 나라로 보고 있거든요. 간다는 건 나쁜 쪽으로 간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세계 GDP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0년에 32%였어요. 근데 2000년 IT 거품 붕괴되면서 22%까지 떨어졌거든요. 그 이후로 지금 25%까지 올랐는데 다시 IMF가 2026년까지 전망했는데 22%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미국은 세계에서 비중이 계속 축소되는 나라죠. 예, 그리고 그거를 중국이 늘어나고 아세안 국가들이 늘어난다는 것이죠.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저는 미국이 그렇게가 과거처럼 그런 나라 그리고 뭐 미국과 정보통신기술 뭐 그게 앞서가는 건 맞죠. 그런데 미국이 생산하는 거 중국이 IT 생산 못하는 것 거의 없다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김영욱 교수님, 미국보다 중국 또 중국 요즘 또 그렇게 흑백 논리라 그러나요? 이거 아니면 저거 이런 식으로 나뉘시는 분들이 워낙 많아갖고 특히
특히 또 요즘 같은 경우에는 중국 주식이 워낙 예. 이렇게 가파른 하락을 보이고 또 공산주의 국가답게 공산주의 예. 정책을 펼쳐 나가고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중국에 대해서는 또 되게 회의적인 반응이 예. 오는데 교수님께서는 그래도 중국이 미래에는 훨씬 더 나아질 수 있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신 거죠. 골드만삭스, JP 모건 같은 큰 글로벌 금융회사들이 중국 진출 계속 늘리고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중국 GDP가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 18%인데 네. 그런 큰 금융회사들이 중국 금융자산 비중은 지금 뭐 4 내지 5%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네네. 18%까지 안 늘려도 늘려야 된다는 것이죠. 최근에 자금을 이렇게 팔고 나오는 것들은 일시적인 일시적이라는 현상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동안 중국이 뭐 9 내지 10% 성장했다가 저는 앞으로 4 내지 5% 성장률이 많이 떨어지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이 성장률이 많이 떨어지고 그럴 때는 실물보다는 금융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해요. 네. 그래서 중국도 장기적으로 위안화 국자를 포함한 금융광을 추구하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 자유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늘 말씀드린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은 정부 규제가 아직도 심한 나라이기 때문에 중국은 개별 종목은 투자하지 말자. ETF나 간접 형태로 투자하자. 네, 그래서 제가 뭐 중국에 계속 주식 사라고 그런 거는 그 중에서도 중국과 전기차 ETF를 한번 사보시자. 오래전에 말씀드렸는데 그게 사실 우리나라에서 전기차 ETF 한 자산운용사에서 10,000원에 만들어 놨는데 시초가가. 네. 그런데 그게 2만 원이 넘었었어요. 근데 최근에 떨어져서 14,500원 정도 하는데 저는 이게 장기적인 추세라고 보거든요. 중국의 전기차 시장이 엄청나게 세계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리라고 보고 있어요. 저도 화장품으로 뭐 이렇게 장사, 뭐 사업이라고까지는 할 거고 이제 돈을 벌어서 K-뷰티 그래서 중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이제 호감을 갖고 있는 편입니다. 근데 요즘 중국이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중국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중국을 활용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 제 친구들을 비롯해서 굉장히 많이 비난을 하거든요. 그래서 말을 잘 못 꺼내겠어요. 그래서 사실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그동안 행동을 했고 우리 역사상 보면은 사실 좋아할 이유가 없죠. 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경제적으로 중국이 2001년 세계 무역기구에 가입했거든요. 네. 그 이후로 작년까지 우리나라 무역수지 흑자 중 85%가 중국에서 오는 거예요. 예. 안 볼 수가 없죠. 우리가 지금 우리 무역수지 흑자를 85%를 중국에서 벌어오고 있는데 마음으로만 미뤄 하더라도 돈으로는 미워해서 안 된다는 거죠. 거기서 그만큼 우리가 돈을 벌어온 거거든요. 교수님 책이나 이 책도 한번 소개를 시켜야 금리와 환율 알고 갑시다. 이 책이 가장 최근에 제가 출판된 책인 걸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쉽게 잘 쓰여져 있더라고요. 예. 그 일부러 이렇게 쉽게 쓰신 거죠? 경제를 모르시는 가정 주부들까지도 금리 환율은 좀 아는 게 좋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번 좀 쉽게 써보자 그래가지고 아주 쉽게 그냥. 그리고 제가 이 책도 지금 읽고 이제 저자 사인도 받아가려고 하는데 고맙습니다. 이 책의 출간 시기가 보면 6개월 상간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그럼 계속 책은 언제 쓰신 거예요? 그냥 밤낮 가리지 않고. 제가 이렇게 책 소개를 시켜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제가 어떻게 설명할까 중국이라는 나라를 라고 했을 때 이런 내용이 있대요. 중국의 개방은 다양한 규제와 결합된 하이브리드 자본주의. 예, 하이브리드 자본주의. 제가 이 말을 이 책에서 처음 봤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구나. 예. 보통 저희는 중국 특색의 자본주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떤 식으로 교수님이 생각을 하셔서 이렇게 용어를 쓰게 되신 겁니까? 그거는 제가 만든 용어가 아니고요. 그래요? 영국의 디 이코노미스트라고 경제주간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예, 저는 그거를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왜 그걸 보냐면은 굉장히 깊이 있는 기사가 나오고 주장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경제신문 주간지 같은 거 많이 나오는데 이 주장이 없어요. 근데 거기는 깊이 있는 기사를 다루면서 주장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걸 많이 보는데 거기서 그 하이브리드 캐피탈리즘 인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때로는 전기로도 하고 연기관으로도 가고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냥 중국이라는 나라는 저런 나라라는 걸 인정을 하고 나서 투자를 해야 되는 거가 그렇습니다. 가장 선행이 되어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 우리나라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중국의 금융시장이 굉장히 빠른 속도 확대될 것이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 97년에 외환위기 원인이 뭐였었냐면은 80년대 말에 3조 원으로 우리 경기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했는데 그 돈을
은행에서 빌려서 투자했어요. 네네. 그래서 기업이 부실하니까 은행이 부실하고 97년에 외환위기를 거쳤거든요. 네네. 그 뒤로부터 기업 자금 조달 방식이 바뀝니다. 은행보다는 직접 금융, 주식이나 채권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거든요. 중국도 그동안 은행들이 기업들이 은행을 통해서 자금을 도달했어요. 근데 이로 보니까 중국 정부도 우리한테 배운 거죠. 기업이 부실하니까 은행도 부실해지네. 네. 안 되겠다 해가지고 자본시장을 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우리가 중국의 금융시장에 투자를 해서 이제 그 국력을 키워야 되는. 예, 저는 국부를 내야 된다고요. 미중 패권 전쟁이 중국의 금융시장 개방이거든요. 미국이 2001년부터 미국이 중국 WTO에 가입시켜줍니다. 중국이 저임금을 바탕으로 미국으로 물건을 수출해 주니까 미국 사람들 굉장히 좋았죠. 상품을 굉장히 싸게 사지 않았습니까? 예, 그걸 가지고 또 중국 사람들이 미국으로 수출해서 돈 벌어가지고 미 국채를 사준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가 낮아졌죠. 금리가 낮으니까 소비도 늘리고 또 집값도 오르고 주가도 오르니까 굉장히 좋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동안 보니까 지난 21년 보니까 미국의 대중 무역 수지 적자가 5조 8천억 달러예요. 그런데 미국은 그걸 중국에서 그 돈을 찾아오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미국이 뭐 상품 생산하죠. 중국에서 그거 찾아올 수 없습니다. 미국이 잘하는 건 금융이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금융시장 빨리 개방해라 계속 요구하고 있고 이미 중국이 금융산업은 다 개방해버렸거든요. 네. 증권, 보험, 뭐 은행 다 개방해버렸습니다. 그래서 JP 모간이 작년에 중국에다 100% 증권 자회사를 만든 거거든요. 왜 그렇게 중국에 들어갔겠느냐. 중국에서 돈이 보이기 때문이죠. 교수님을 찾고 그리고 이야기하는 데는 아까 더 이코노미스트의 말씀도 하셨지만 본인 나름대로의 주장이 있기 때문에 그러신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요즘은 나와서 미국 이야기하고 주식은 계속 오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래 듣기 좋으니까 저부터 듣기가 너무 좋거든요. 근데 교수님 나오셔서 항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사람들이 도대체 그 데이터가 어떻게 이게 모델링이라고 항상 말씀을 하시잖아요. 보통 애널리스트나 이런 분들은 뭐 경제지표 뭐 수출이 잘 돼서 주식이 오를 겁니다라고 하는데 많은 데이터들이 있는데 또 비롯하고 교수님께서는 본인만의 모델링을 하시는 이유가 어떤 건지가 궁금합니다. 미래에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모르죠. 네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거시경제 모델을 만들어줘 네. 데이터를 기반한 미래 예측을 하거든요. 네. 네, 그것 가지고 제가 뭐 제 모델에서 이제 수치가 좋게 나오면은 앞으로 무슨 좋은 일이 있는 것 같다. 그 다음에 모델이 나쁘게 나오면은 앞으로 무슨 나쁜 일이 올 것 같다. 그런 나쁜 일이 뭘 것인가. 예, 그걸 분석하는 거죠. 근데 저는 석사 박사 과정에서 계량 경제라고 이렇게 데이터 분석 전망한 거 그거를 굉장히 많이 공부했어요. 네. 예, 그거를 지금 많이 활용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흔히 요즘 말하는 퀀트 뭐 이런 거랑 비슷하다고 보면 되나요? 퀀트죠. 예, 그런데 단순한 퀀트보다는 조금 더 그걸 넘어서야 되는데요. 예, 타임 시리즈 시계열 분석이라는 것은 과학이고 예술이라고 그럽니다. 퀀트는 과학이에요. 우리가 핵이 분석하면 R 스퀘어, 더비나 S값, 뭐 T값 이런 거 나오잖아요. 거기에 맞아야 돼요. 예, 그런데 같은 모델을 만들어 놨어도 예를 들어서 데이터를 2000년부터 사용하느냐, 과거 데이터를 2008년부터 사용하느냐 했을 때 예측치가 반대방향으로 나와버리거든요. 그러면 데이터를 2000년부터 사용해야 되냐, 2008년부터 사용해야 되냐. 이거는 주관에 의존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거를 저는 통찰력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통찰력을 배우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금융시장 흐름을 이해하고 디 이코노미스트는 경제 주간지 뭐 파이낸셜 타임즈 같은 거 이런 걸 늘 보면서 그냥 흐름을 파악하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퀀트 투자를 뭐 잘 할 줄도 모르고 있는데 아까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에서 저 퀀트 투자가 과연 과학적인가라는 생각을 하는 이유가 데이터를 어떤 값을 집어넣느냐에 따라 갖고 굉장히 이렇게 편차가 많이 나니까 저게 어쩌면 더 주관적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주관이 많이 들어갑니다. 예. 근데 그 주관이 이제 합리적이어야 되죠. 예. 그러기 위해서는 거기다가 아까 타임시리즈 시계열 분석은 과학이고 예술이다. 그 예술 좀 지나치게 지금 제가 좋은 표현으로 예술이라고 그랬는데 그거를 주관적으로 선정을 해야 됩니다. 기관에. 그러면 교수님께서는 그럼 그 모델을 점점 더 발전시키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예, 계속 제가 일별 모형, 주간 모형, 월간 모형. 제가 아침에 가서 처음에 시작한 거는 요새는 그 블룸버그 못 보죠. 블룸버그가 비싸가지고요. 안 그래도 뭐 그 불대리라고 소문이 그렇게 났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데서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 다 받아가지고 예, 제 모델 넣어보고 일간 모형을 한번 만들어 보거든요. 그럼 뭐가 변했느냐. 예, 그 다음에 그 수출 모든 경제지표 물가 다 예측을 합니다. 그 제가 예측했는데 실제치가 나오면 예측 오차가 크면은 무슨 구조 변화가 있는가 또 찾아보고 모델도 수정하고 그러는 거죠. 그 교수님이 그러면 예전에는 그런 방식을 안 쓰시다가 옛날부터 그렇게 쓰셨던 거예요? 아니면 이게 이런 방식으로 쓰는 게 훨씬 더 미래를 더 궁금해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알 수 있겠다는 계기가 있어갖고 이 방식을 쓰시게 된 건가요? 저는 처음부터 그랬어요. 처음부터 모든 이야기를 저는 저희 애널리스트한테요. 좀 말 잘하는 애널리스트는 싫어합니다. 말보다는 데이터로 통계 분석으로 이야기하는 애널리스트를 더 신뢰했거든요. 네. 제 습관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2000년에 뭐 증권시장이 많이 알려졌는데요. 제가 가지고 온 모델이 2001년 9월달에 2000년 말에 전망해봤는데 2001년 9월달에 주가가 폭락하게 나옵니다. 근데 우연히 9.11 터져가지고 주가가 폭락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뭐 460까지 코스피가 떨어졌는데 연말에 또 700까지 나와요. 700까지 오릅니다. 근데 그게 696까지 오르더라고요. 그 대모델에 나온 수치였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교수님께서 거의 10단위, 그러니까 아까 2650, 뭐 2950 이렇게 보통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뭐 3000에서 3500 사이 저게 무슨 전망인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항상 그런 식으로 정확한 숫자를 제시를 하시더라고요. 그 모델에서 나온 수치니까 물론 좀 무모한 짓이죠. 예. 그런데 저번에 저 증권회사 리서치센터 할 때 이렇게 주가 폭락하니까 유명한 일간지에서 얼마까지 떨어지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 2644라고 대답했어요. 근데 그때 이렇게 다음날 신문을 보니까 어떤 분은 알 수 없음. 그분이 정직하신 분이죠. 그리고 보통 2600, 2500. 근데 제가 2644. 근데 우연히 그게 저점이었었어요. 그 우연이었죠, 사실. 네, 그런데 제가 그런 수치를 제시하는 거는 그냥 모델에 있는 수치를 제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곤란할 때도 많죠. 그래서 제가 여쭤본 그게 교수님의 원래 성격이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데이터가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나의 데이터를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소명 때문이십니까? 왜냐하면 보통 언론에 많이 나오시기나 이런 분들은 욕먹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거든요. 좋은 것들만 이제 듣고 싶고 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위험 부담이 분명히 크다는 걸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실 텐데. 저는 뭐 증권회사 다닐 때도 좋으면 좋고 나쁘면 나쁘다고 그 이야기 한 거고요. 예. 네, 그래서 재계약이 안 됐습니다. 근데 저는 누구도 알 수가 없죠. 네, 그런데 제가 그 경제학 언론을 사무엘슨 경제 언론으로 시작했는데 그 서문에 보면은 한쪽으로 보면 새 주둥이, 한쪽으로 보면 양머리 같은 그림이 있어요. 예, 책에도 나오는. 예. 그러니까 사회가 경제학이라는 그거죠. 자기가 보는 데이터 이론에 따라 어떤 사람은 이게 새 주둥이라고 보고 어떤 사람은 양머리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저는 주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증권회사 애널리스트들이 이것도 갖고 저것도 안 하고. 그러면 이제 자료 쓰지 마라. 그거는 모든 일반 사람도 할 수가 있다. 한쪽으로 주장을 해야 된다. 거기에는 이론적, 과학적 데이터가 뒷받침돼야 된다. 그러면 틀려도 좋다. 그렇게 주장을 해야 된다고 저는 평소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교수님처럼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우리나라에 아직까지도 이렇게 적은 이유는 어떤 이렇게 증권회사에 오래 계셨으니까 어떤 문화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욕먹기 싫어하는 그냥 우리나라 민족의 특성 때문인가요? 그게 좀 개인적으로 진짜 궁금해서 그럽니다. 남에게 싫어하는 걸 좀 싫다는 이야기를 하기 어려운 것 같고요. 예. 근데 특히 증권회사에서는 영업하고도 관련돼 있죠. 주가가 떨어진다 하면은 회사도 싫어하고 투자자들도 싫어하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어떤 애널리스트가 셀 보고서 어떤 회사 보고 셀 보고서를 내면 그 회사에서 만나주지도 않거든요. 이런 거 문화적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바뀌긴 바뀌어야 되는 문화이죠. 바뀌어야 되죠. 네. 예. 특히 애널리스트들은 정말 정직해야 됩니다. 그거 가지고 투자자들한테 영향을 주니까요.
특히 최근 들어서 뭐 유튜브 방송이나 이런 채널들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애널리스트를 얼굴을 알 일이 없는데 요즘은 애널리스트에 나와서 이제 설명을 많이 하니까 그걸 참고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셨거든요. 그래서 방금 하신 말씀처럼 진짜 지금은 오히려 예전보다 더 애널리스트들이 기관만 상대하는 게 아니라 개인을 상대를 하기 때문에 훨씬 더 명확하게 본인들의 의견을 제시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애널리스트라는 건 정말 저 공부하고 뭐 주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유튜브 방송을 직접 한번 해보시려고 준비를 하고 계시다는 건 본인의 주장을 훨씬 더 이렇게 강하게 아니면 널리 알리려고 하시는 목적이십니까?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시려고 마음을 먹으셨어요? 제가 유튜브를 뭐 한번 제 유튜브를 해보고 싶어하는 거는 지금 금리 환율 알고 합시다. 그 소개를 해줬는데 경제 현상을 어떻게 하면은 책을 요새는 많은 분들이 안 읽고 유튜브를 많이 보시거든요. 유튜브로 경제 현상을 어떻게 하면 쉽게 좀 설명해 드릴 것인가. 그리고 제가 학교에서 있었고 그다음에 직장에 증권회사 다녔고 현장하고 이론하고 지금 어느 정도 접목을 시켜가지고 학생들한테 강의하거든요. 그것들을 일반인한테 어떻게 쉽게 한번 설명해 볼까. 그걸 해가지고 지금 몇 편 찍어놨는데요. 그런데 그 도와주는 회사에서 진행자를 25살 막 대학 나온 그 친구로 지금 해놨더라고요. 이 친구가 경제 잘 모릅니다. 그럼 그 사회자를 이해시켜야 되는 부분들이 필요하겠군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친구가 경제를 잘 모르고 경제학 전공도 안 했어요. 경제 언론을 배웠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올해 졸업했는데 그 친구를 이해시키려면 제가 경제를 굉장히 쉽게 설명을 해야 되죠. 이 책도 진짜 이거는 아들한테 읽어봐라 그래도 제 아들이 이제 중학생이어서 이해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미국 책은 되게 쉬운데 우리나라 책은 되게 어렵게 쓴다고. 그래서 쉽게 쓰는 책이 정말 많이 아시는 교수님이 쓰신 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걸 들었는데 이 책을 보면서 우리 김영익 교수님께서 진짜 많은 것들을 알고 계시는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거든요. 책 소개해 줘서 고맙고요. 그런데 저는 증권회사 다니면서 부자들도 많이 봤지만은 제가 대신증권에서 하나금융투자로 옮길 때 어떤 언론에서 제가 수십억대 연봉을 받고 옮겼다. 전혀 그런 거 아닙니다. 근데 그런 기사가 나오니까 동창회 항우에서 돈 가지고 오라. 정말 어려운 분들이 좀 도와달라고 많이 찾아오시고 편지 보내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참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렵게 공부했기 때문에 그동안 공저까지 포함해서 책 13권 냈는데 또 다음 달로 책이 한 권 나옵니다만 인생은 전부 기부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그 얘기를 사실 알고 있어서 말씀을 드릴까 말까 이렇게 고민을 했었거든요. 굉장히 안 보이는 쪽에서 그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계시는데 이 시청자분들께서는 맨날 하락론자, 비관론자 나와서 내 주식 떨어진다고만 얘기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만 인식이 되어져 있는 것 같아갖고 좀 안타까운 부분도 있고 또 유튜브를 하시면서 또 참 유튜브는 굉장히 재밌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렇게 구독자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런 것도 하고 해야 되는데 준비는 잘 하셨습니까? 근데 거기 도와주는 회사에서 그 젊은 친구하고 이게 늙은 노인하고 이야기하는 게 아주 재미있다고 그러네요. 모르겠습니다. 아직 유튜브나 이런 데 출연하시면 댓글이나 이런 것도 혹시 보시나요? 댓글 안 봅니다. 하도 욕을 많이 얻어봐가지고. 유튜브 채널을 하실 때도 그러면 댓글을 보실 그때는 봐야 되겠죠. 그때는 제 유튜브니까요. 상처 입을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보셔야 될 텐데. 준비가 돼 있습니다. 항상 주식시장에서는 저는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주식시장에 있는 모든 사람의 견해를 다 존중하거든요. 다른 견해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욕하시는 분도 많이 있을 텐데요. 다른 사람과 유튜브면 제가 안 보는데 많은 제안도 있을 거 아닙니까? 제가 제안들 보고 고칠 거 고쳐야 되겠지 않겠습니까? 혹시나 이동 중에 잘 보는 유튜브 채널이나 이런 것들 이 경제 유튜브 말고요. 제가 이렇게 궁금해서 그러십니다. 워낙 모든 걸 숫자로 파악하고 이러신 분들도 유튜브 채널이나 이런 것들을 보시나 이렇게 궁금해서. 제가 출연한 유튜브들 조회 건수가 얼마가 됩니다. 그 정도? 그 정도 봅니다. 아니 왜 그러냐면 공영방송사에서
제 출연 그 조회 건수가 많이 올라간다고 네. 출연료를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올려주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 이야기 듣고 이 조회 건수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 조회 건수 출연한 거 네. 얼마나 됐는지 그 정도만 보고요. 특별히 보는 뭐 유튜브는 없고, 예, 저는 미국에서 뭐 유럽에서 발표되는 경제 지표,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오늘 아침에 지금 2월 경상수지가 발표됐고 작년 자금순환이 발표됐거든요. 네. 이 발표되자마자 예, 그거를 제가 전망을 수정하고 업데이트하고 또 수정해서 전망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 데이터를 보지 예, 남이 어떻게 그 데이터를 해석하는가 예, 그거는 별로 안 봅니다. 이거 개인적인 질문 한 번만 더 드리겠습니다. 예. 사모님한테 용돈 받아서 쓰십니까? 아니면 이렇게 투자를 이렇게 가르쳐 주면서 이거 좀 당당하게 평소에 이제 친구분들과 다른 삶을 살고 계시는지 아니면 친구들과 비슷한 삶을 살고 계시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저는 그 회사 낼 때 예. 월급은 전부 저 아내한테 줬고요. 네. 예, 그다음에 가해 활동하면서 저 언론에 이제 칼럼을 예. 쓰거나 그다음에 외부 강의를 네. 뭐 하면은 그게 또 수입이 있거든요. 예. 그거는 제 용돈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사람한테 용돈 받은 적은 한 번도 없고요. 그래서 연말 되면은 우리 저 자산이 얼마나 됐는지 점검하자 탁 깔아 해가지고 연말 되면은 한 번씩만 정산을 합니다. 그러면 투자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월급 줬던 걸로 해서 투자를 하시는 겁니까? 투자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예. 그러니까 제가 대외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요. 예. 뭐 거기 그 돈으로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까보면 사모님이 주식, 부동산 투자하셔갖고 버신 돈이 더 크신 거 아닙니까? 부동산 그거는 제가 실수를 했어요. 차라리 저 부동산보다는 금융자산을 해야 된다 그런 집을 아주 늦게 샀습니다. 집을 늦게 사가지고 네. 뭐 그 뒤로도 집값이 오르기는 올랐지만은 좀 늦게 사가지고 집을 언제 사셨는데요? 3년 전에 샀죠. 아 진짜요? 예. 자가를 3년 전에 처음으로 소유를 하셨던. 아니 옛날에 결혼하고는 집 사가서 살다가 네. 그동안 그 좋은 데 가서 전세 살았어요. 그때 그 돈이 가지고 그런 집에서 살 수가 없었죠. 전세 사니까 아주 새 집에서 예. 두 군데서 아주 좋은 데서 살았거든요. 근데 그때 뭐 무슨 걱정을 했냐면은 그때는 그 집값도 폭락하고 예. 전세 가격도 좀 낮은 때였거든요. 네네. 근데 그때 고민했던 게 혹시라도 그 집값이 전세가격 밑으로 떨어져 가지고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그 2010년 땅 부면서 날까봐. 예. 뭐 역전세라고 예.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집 이야기가 나온 김에 부동산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우리나라 부동산은 뭐 아까 내렸을 때도 있지만 결국은 부동산이 답이다. 라고 얘기를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하시고 지금도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규제나 이런 것들을 풀어주면 더 오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세요. 예. 저희 대부분이신데 교수님 부동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한국 부동산. 그래서 장기적으로 명목 GDP만큼 모든 자산 가격은 오르죠. 오른다. 예. 근데 아까 2010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때 서울 집값이 아파트 가격이 30% 정도 그 무렵에 폭락을 했었거든요. 역전세라는 이야기 했었습니다만 네. 저는 지금 그 시기가 이제 시작되고 있다. 시작되고 있다. 예,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주택가격 KB 국민회에서 발표하는 장기 시리즈가 있거든요. 그게 86년부터 데이터가 네네.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장기 시리즈를 분석하는데 예, 지금 대구가 먼저 꺾였고요. 대전 꺾이고 서울 강북 꺾이고 전도시가 꺾이고 있습니다. 상승률이. 예, 조만간 수준이 하락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값을 결정하는 거시적 경제 변수가 주가고요. 금리고 대출 금액이거든요. 근데 주가 지금 떨어졌죠. 금리 올랐죠. 대출 규제하고 있죠. 대출 3개월 연속 감소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경기예요. 예, 그런데 경기가 이미 정점을 지나고 수축 국면에서 접어들었거든요. 저는 앞으로 4, 5년은 하락 국면이라 그 뒤에 다시 상승하겠지만은 4, 5년은 하락 국면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사이클이 있다. 2010년 같은 역전세를 또 이야기할 시기가 오고 있다. 이것도 부동산의 닥터 둠 뭐 이렇게 네. 이제 제목을 뽑아도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부동산이라는 게 우리나라 국민들의 욕망이 담겨져 있는 네. 자산이기 때문에 쉽게 그렇게 되지 않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부동산, 그러니까 욕망에 방금 말씀하신 그 네. 경제 데이터로 설명이 되면 이렇게 집값이 오를 수는 없지 않느냐라고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잖아요. 근데 아까 규제 말씀드렸는데 저 박근혜 이명박 정부에서 20몇 번 부동산 부양책을 냈다는 예. 겁니다. 근데 계속 떨어지기만 예. 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 문재인 정부에서는 뭐 28번인가 네, 28번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억제책을 냈는데 그래도 올랐거든요. 예. 이 사이클이 있다는 겁니다. 이 사이클은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거죠. 예, 그런데 그런 사이클상 하락 국면이 시작되고 있다. 그리고 제가 보면은 부동산 가격이 너무 높아요. 예, 그거는 다들 인정을 예, 합니다. 물가에 비해서도 높고요. 그다음에 그 PIR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서울 PIR이 19배 정도 돼요. 서울 그 중간가구 소득에 비해서 중간 집이 네. 19배나 높다는 거죠. 장기 평균이 한 10배 정도 되거든요. 이게 너무 높고요. 그다음에 제가 렌트에 비해서 주택가격이 얼마나 올랐느냐. 이것도 40~50% 가대평가됐어요. 저는 40~50%는 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떨어지면 다시 오르죠. 그러니까 뭐 어차피 사이클이 있는. 사이클이니까. 예. 그 제가 부동산 뭐 얘기가 나왔으니까 예전에 그 부동산 강의를 들어간 적이 있는데 되게 이제 유명하신 네. 강의인데 그분이 강남의 집값이 평당 1억이 되는 걸 처음으로 주장을 하셨다라고 네. 그러시더라고요. 그분이 한 2~3년 정도 됐습니다. 네. 그분이 그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얘기를 했을 때 다 네. 자기 보고 미쳤다 그랬다. 예, 예. 대한민국에서 그건 불가능하니라. 근데 됐지 않느냐. 예, 예. 지금 자기가 다시 이야기를 한다. 예. 3억이 될 것이다. 평당. 3억이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집으로 오면서 그러면 강남의 집이 33평이면 100억이다. 과연 대한민국에서 그런 날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그렇게 해서- 되려면 엄청난 인플레가 가야 되고요. 예. 아니면 우리 경제 성장률이 뭐 10% 가구 고성장 시대에는 모든 자산가격이 올랐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제가 잠재 실질 성장률 추정해 보면 1.9%예요. 2%가 채 안 되네요. 2%가 안 됩니다. 명목단 3%고요. 10년 후에는 1% 이하로 떨어질 거거든요. 잠재 성장률이 이렇게 떨어지는데 제가 생각에는 그거는 좀 어려운 일이 아닙니까? 고성장 때 고물가 시대는 가능한데 저는 구조적으로 우리 경제가 저성장 저국면으로 떴었고요. 그 다음에 인구수가 계속 줄어든다는 겁니다. 물론 아주 극소수 한 지역에 아파트는 그렇게 될 수가 있는데 아주 차별화돼 가지고요. 전반적으로는 저는 그 지분 투자제에서 이제 소비재로 가는 전환의 시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던 걸 제가 좀 정리를 해보자면 지금은 GDP 명목 GDP만큼은 그러니까 모든 자산은 그렇게 조금씩의 상승은 분명히 있을 텐데 다만 큰 이렇게 사이클이 분명히 존재를 하고 지금은 집값이 너무 고평가돼 있기 때문에 하락하는 사이클로 접어들었다라고 이렇게 그렇게 말씀을 제가 방금 맞습니다. 맞죠? 장기적으로 모든 자산가가 오르죠. 올라야죠. 그래야 안 그러면 내리면 디플레가 되면 큰일 나니까. 부동산 얘기를 나왔으니까 미국 요즘 금리 때문에 굉장히 말씀 3.5% 얘기도 막 나오고 그래서 3.5%? 3.5%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지? 미국이 3.5%면 도대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나? 이런 혼자만의 이제 생각을 하고 제가 인터뷰를 이제 하게 되었는데요.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미 연준이 올릴 수 있는 금리의 한계치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좀 편안하게 좀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블라드 총재가 3.5%. 그냥 진짜 피 흘릴 정도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분이 뭐 그렇게 말한 건 그분 나름대로 합리적 근거가 있어요. 미국의 명목 잠재 성장률이 4%거든요. 네. 장기적으로 보면 미국 10년 국제 수익률하고 명목 수익률하고 똑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10년 국제 수익률이 4%가 적정 수준이니까 기준금리 연방기금은 3.5%도 적정 수준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거기까지는 가기 굉장히 힘들다고 보고 있고요. 잘해야 2% 정도. 잘해야 2%. 예. 그러면 이번에 그 금리를 4월 달에 올리면 5월 달에 0.75가 되죠. 그리고 또 한 번 더 정도 1.0, 1.5. 그럼 상반기 1.5까지 갈 수 있어요. 두 번 0.5% 올리면. 그까지는 교수님도 동의를 하시는 분이에요. 거기까 상반기는 동의를 하는데요. 그런데 저는 내년에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지라고 보고 있거든요.
내년 상반기 가면 미국이 오히려 금리를 내려야 된다. 예. 지금 뭐 장단기 금리차 역전됐다가 잠깐 지금 다시 좀 오르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올 하반기부터는 미 10년 국채 수익률이 떨어지면서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되리라고 보고요. 그게 위험한 신호죠? 그렇죠. 지금은 뭐 장기금리, 단기금리 오르면서 잠깐 역전됐는데 이거는 역전이라고도 볼 수가 없어요, 사실. 장기금리가 떨어지면서 역전돼야지 진짜 경기 침체 신호거든요. 그게 하반기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앞서 말씀드렸으면 미국 주식시장 여사상 가장 큰 거품이 발생했죠. 네. 미국 전체 주식시장 시가총액이 명목 GDP 334%, 2000년 IT 거품 붕괴 직전에 210%였고요. 지난 10년 평균 180%였거든요. 예, 그리고 미국 가계 자산 중에서 주식 비중이 54%나 돼요. 2000년, 2008년 위기 때 한 48%까지 올라갔다 폭락했거든요. 네. 지금 제가 보기에는 미국 주식시장이 굉장히 위험한 수준에 있고요. 그다음에 집값도 2006년보다 명목 가격은 물론 훨씬 더 높고요. 실질 가격도 그때보다 더 높거든요. 이 거품이 저는 붕괴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비가 많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미국 GDP 중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70%거든요. 근데 미국 사람들이 지금 고용 상태는 좋은데 많은 사람들이 일을 안 합니다. 2008년 이전에 미국의 고용률이 한 67% 정도였는데 지금 62%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가구 1인당 실질 소득이 오히려 줄어들고 있더라고요. 아, 실질 소득이 줄어들고 예. 있나요? 아, 저는 또 그거는 처음 들었거든요. 제가 그냥 이렇게 저도 텔레그램에 오고 블로그도 보고 그러면 뭐 43만 명 정도가 고용이 됐는데 이번에는 한 30만 명 정도가 여성분들의 고용이 늘어나서 실질적으로 고용이 위드 코로나 이제 코로나를 함께 하면서 실질적으로 좋은 고용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미국은 잠재적으로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이다. 뭐 이렇게 또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걸 제가 보고 왔었거든요. 작년 그 3월 달에요. 1인당 가처분 실질 가처분 소득이 5만 8천 달러 정도 됐어요. 그때는 왜 그러냐면 정부가 가게한테 돈을 많이 줬죠. 네, 그런데 지난 거 2월 달 통계 보니까 한 4만 6천 달러 정도로. 많이 줄었네요. 네, 많이 줄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그 맥킨지 보고서 보니까 부모 세대보다 가난한 자식 세대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자식 세대가 부모 세대보다 더 잘 살았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 GDP는 계속 증가했는데 상위 10%만 많이 가져가고 나머지는 덜 가져간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 중간고급 실질소득은 사실 오랫동안 정체됐다 최근 몇 년 동안 올랐다가 다시 정체되고 있어요. 이 실질소득이 증가해서 소비가 늘어나는데요. 예, 그게 정체되고 있다는 거죠. 거기다 자산가격이 떨어지면은 저는 소비가 많이 위축되면서 내년 상반기에는 경기 침체라고 보고 있거든요. 금리 인하해야 되죠. 또. 그렇게 되면 저희는 이렇게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준비를 교수님 그러면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그 예측이 맞다면. 저 4월에 주가가 저점이고 올 한 해만 본다. 올 한 해는 그리고 3분기 후반이나 4분기에 또 한번 정점을 치고 또 한번 내년 상반기까지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올다. 그랬을 때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게 최고고요. 그다음에 저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일부 주식은 제 전망이 틀릴 수도 있으니까 가지고 있으면서 인버스 ETF로 리스크 관리를 하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도 그런 식의 투자 패턴이나 방법들은 유지를 하는 게 현명하다라고 보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경제가 구조적으로 저성장 국면 들어섰으니까 수익률을 절대 높이 안 잡아요. 예를 들어서 2011년부터 작년까지 우리 코스피가 연평균 상승률이 4.2%밖에 안 됩니다. 우리 명목 성장률이 그 정도 떨어진 거죠. 앞으로도 5년 우리 코스피 상승률이 한 4% 정도 될 거예요. 연평균으로 하면은. 그러면 5 내지 6% 수익률 내면 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대 수익률을 낮추고 저는 거기에 맞추고 있습니다. 5%에서 6%. 예. 근데 보통 만약에 금리가 오르면 그 목표 수익률도 조금 올라야 되죠. 올라야 되죠. 근데 저는 뭐 주가 지수가 많이 오를 때는 제 수익률은 별로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20년에 코스피가 31% 올랐는데 제 수익률은 12%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주가가 떨어진 해도 저는 마이너스 수익률을 내는 해는 한 번도 없습니다.
진짜 대단하시네요. 인버스 ETF 같은 거 그런 리스크 관리 수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올해도 주가지수 작년 말부터 한 20% 떨어졌는데요. 예. 지금까지도 한 4% 수익을 내고 있어요. 그럼 올 목표 거의 지금 달성해 가고 있는 거죠. 그럼 목표 달성하면 다 현금으로 자산 전환하시나요? 아니요. 그건 안 하고 그때부터는 더 리스크 관리를 하죠. 더 안전한 더 자산 쪽으로. 예. 교수님께서는 젊은 분, 특히 젊은 사람들이 많이 투자를 하는 그 코인 자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투자하라고 그럽니다. 근데 많이는 하지 말자. 많이는 하지 말자. 투자 자산의 한 5 내지 10% 정도만 하자. 나이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젊은 사람은 좀 비중을 늘려야 되죠. 뭐 예를 들어서 20대라면 20, 30대라면 한 30%까지도 저는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저는 장기적으로 달러 가치가 떨어지리라 보고 있거든요. 예. 지금 미국 순금융 부채가 18조 달러예요. GDP의 74%거든요. 미국 사람들이 너무 많이 소비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근데 그걸 어떻게 견디고 있냐면은 종이찌개 넣어서 파란 잉크 예. 묻혀갖고 그거로 견디고 있죠. 예, 그리고 우리나라나 중국이 저 미국으로 수출해서 돈 벌어가지고 미국 국채 사주고 미국 주식 사주고 그러거든요. 예, 그게 순부채가 한 12조 달러 정도 돼요. 근데 미국 주식시장이 안 좋다. 그러면 돈이 안 들어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달러 가치가 하락할 수밖에 없다, 장기적으로는. 달러 가치가 하락하면은 다양한 대체 자산이. 네. 예, 저는 이제 비트코인이 2008년에 등장했죠. 10년이 좀 넘었습니다. 예. 이제. 달러 가치에 대한 신뢰 부족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상대적으로 비트코인, 이런 건 오르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금하고 비트코인하고 조금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또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좀 대체 자산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저는 뭐 비트코인 투자를 하면서 비트코인은 투자 안 합니다. 금 투자는 하거든요. 저 같은 나이 든 사람들은 그래도 보이는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금은 보이는 게 있거든요. 네, 금 투자는 KRX로 하는 게 현명한 거죠? 아니면 어떻게 하시나요? 저는 금은 그냥 ETF로 합니다. ETF, 금 ETF로. 네, 뭐 KRX 가가지고 할 수도 있는데 네네. 저는 금 ETF로 하고 있고요. 뭐 제 금융자산 중에서 한 15%는 금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코인에 대해서도 그래도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셔갖고 저는 사실 여쭤보면서 코인은 잘 모르겠습니다나 이렇게 말씀을 하실 줄 알았는데 젊은 사람들 20대의 비중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높은데요. 20대, 30대는 뭐 그 정도 투자해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알트코인이나 이런 흔히 말하는 자코인들 말고 우리가 흔히 이제 뭐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이나 뭐 이런 종류의 코인을 말씀을 핵심 몇 가지를 해야 되죠. 그렇게 많이 생겼다가 결국은 많이 사라지고 몇 개만 남게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 핵심적인 것. 뭐 저는 요새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내년에 상반기에 전 세계 경기가 침체에 빠지면 많은 기업들이 파산하리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제가 실제로 경험했습니다. 예, 저는 그 채권 투자는 그냥 증권사 랩 상품에다 맡겨놨거든요. 좀 하이힐드 채권 펀드에다 가입했더니 뭐 2018년부터 가입했는데 꽤 수익률이 높더라고요. 근데 올해 이들이 산 채권 하나가 상장 폐지가 됐어요. 회사가 망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채권 다 종이죠. 예, 종이죠. 그동안 벌어놓던 한순간에 다 까먹어 버린 겁니다. 그러면 수익이 났던 게 그러면 그쪽으로 다 들어가 있었던 건가요? 그 채권 안에서? 예, 채권 안에서 그 채권은 이제 돈을 못 받으니까 뭐 수익이 났던 게 다 잃어버린 거죠. 예, 그처럼 저는 앞으로 많은 기업들이 없어지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내년 상반기에 전 세계 경제가 침체에 빠지면서. 그러니까 지금은 정말 1등 기업만 찾아서 투자하는 때다. 장기 국채에 대한 투자도 지금부터는 뭐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장기 국채는 사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리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3%는 진짜 미국 금리 택도 없고 2%대 뭐 초중반에서 그러면 지금이 금리의 고점 정도가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장기 국채 수익률은 뭐 조금 5월까지는 조금 더 오를 수가 있는데요. 저는 하반기로 들어갈수록 장기 국채 수익률 떨어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장기채를 먼저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채를 사야 되는 거죠, 지금은?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최우량 회사채. 근데 삼성전자 같은 데는 회사채 발행 안 합니다. 좋은 기업은 지금 오늘 한국은행 자금순환 발표했는데 우리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현금성 자산이 작년 말에 이제 919조 원이더라고요. 기업들이 엄청난 현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회사채 발행할 필요 없죠. 제가 알기로는 IMF 직전에 뭐 한번 채권 발행을 해서 그게 뭐 신의 한 수였다 뭐 이런 얘기를 얼핏 듣긴 들은 그 이후부터는 뭐 은행 자기 금고에 쌓여져 있는 돈만 해도 100조가 넘으니까 그 달러 강세는 그러면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다. 그럼 지금 1,200원대 환율 이럴 때에서는 굳이 이걸 환전을 해갖고 미국 투자를 해서 환차손까지 입을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저는 달러 비중 줄여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고, 물론 저도 지금 달러 가지고 있어요. ETF로. 투자 목적으로. 다 그냥 투자를 ETF 쪽으로 많이 하시는 거죠? ETF로. 근데 지금 비중을 달러 비중을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수익이 한 10% 정도 났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지금 달러 비중을 서서히 좀 줄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러면 엔화가 지금 이렇게 약세인 거는 구조적으로 계속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나라 경제에는 나쁘지 않나요? 엔화가 약세되면은 우리 수출 상품들 아직도 일본하고 일본 경쟁해야 되기 때문에 나쁘죠. 예. 그런데 저는 엔화가 뭐 지금 123, 4엔 하고 있는데 거의 고점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예. 결국 하반기로 갈수록 미국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서 상대적으로 뭐 유로화도 오르고 엔화 가치도 오르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엔화가 계속 약세를 보였는데 뭐 어느 정도 뭐 다 왔다. 근데 우리가 그동안 글로벌 금융시장이 불안할 때마다 엔화가 강세를 보였었거든요. 그 이유는 그동안 일본이 경상수지 흑자가 나니까 그 돈 가지고 해외 주식 채권 샀어요. 아타나베 부인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일본 금리가 워낙 낮으니까 돈 빌려가지고 미국 채권 뭐 주식 샀는데요. 불안하면은 손 안에 돈이 최고라 하죠. 일부 한수를 했는데 그게 최근에 보니까 많이 줄어들었더라고요. 일본 인구 고령화되다 보니까 이미 많이 갖다 써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 효과가 없어지면서 이번에는 그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에도 엔화가 약세 보였는데요. 그런데 결국은 저는 달러 가치가 하락할 수밖에 없다. 그 엔화가 안전자산이어서 다시 가치를 회복할 거라는 게 아니라 그냥 미국 달러가 하락을 하면서 환율이라는 건 상대적이니까요. 알겠습니다. 그게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엔화는 구체적으로 약세일 수밖에 없다 이런데 아까 방금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달러라는 이 종이 지폐 제가 아까 뭐 파란 잉크 녹색 잉크죠. 녹색 잉크 묻힌 이게 너무 많이 발행됐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구조적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그 원 하나 아니면 뭐 위안화나 엔 하나 유로 하나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가치가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그 블룸버그에서 발표하는 그 달러 지수라고 있거든요. 그게 그 주요 선진국 통화에서 달러 가치인데요. 73년부터 그게 발표돼요. 그 73번부터 그래프 한번 그려보십시오. 추세적으로 하락이에요. 그동안 두 차례 큰 하락이 있었죠. 85년 그걸 플라자 합의를 통해 가지고 미국이 인위적으로 달러 약세를 유도했고 그때 달러 가치가 한 2년 동안 50%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2000년 IT 거품 붕괴되면서 또 미국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43%나 떨어졌거든요. 근데 그 그림을 보면은 추세적으로 하락이에요. 최근에 약간 반등한 겁니다. 다시 저는 시간이 갈수록 달러 가치는 떨어지리라고 보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게 참 교수님과 이런저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둘이 뭉실한 이야기가 없고 숫자로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고 더 놀라운 건 아무것도 보지 않으시고 말씀을 하신다는 게 이걸 어떻게 저게 가능하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아까 데이터 말씀을 많이 말씀했는데 제가 증권사 리서치 센터 다닐 때도 자료나 데이터를 후배들한테 안 시켰어요. 제가 직접 데이터 입력하고 자료 만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때 만약 제가 데이터를 누구한테 시켰고 자료를 누구한테 시켜서 만들었으면 지금 이 자리에 없을 거예요. 강의도 못 할 겁니다. 근데 지금 모든 자료를 제가 만들고 데이터도 제가 일일이 이렇게 손으로 입력하거든요. 왜 입력하냐면은 자동으로 다운받을 수도 있는데 입력하려면은 입력하면서 데이터를 보면은 이게 추세가 계속 보여요. 계속 입력하다 보면은. 자, 그게 업력이라 그래야 되나? 이게 쌓여 있다라는 게 제가 옆에서 진행을 하면서 느껴지는데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뭐 아까 말씀드렸던 이 금리와 환율 알고 갑시다. 이 책도 굉장히 이제 쉽게 쓰여져
있고 또 내용을 읽어보면 이것만 알아도 우리가 이렇게 금융 상품이나 아니면 경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무리가 없을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래도 일반인들이 경제 공부를 할 때는 어떤 식으로 처음에 접근을 하는 게 길게 봤을 때 본인에게 도움이 된다. 왜냐하면 요즘 워낙 쉽게 공부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를 보다 보면 이게 알고리즘이 참 좋다고 그래야 되나요? 내가 좋아하는 성향일 걸 계속 이렇게 추천을 해줘요. 그걸 계속 보다 보면 그 사람 말을 그냥 이렇게 신뢰하게 되고 신봉을 하게 되더라고요. 기본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예. 기본을 알아야 된다. 네. 예, 그래서 경제 원론 정도는 공부하셔야 되는데. 물론 어떻게 맹큐의 경제학으로 볼까요? 뭐 그것도 예, 보시려면 좀 어렵죠. 예. 예. 그래서 제가 2018년에 경제지표 정독법이라는 책을 한번 냈었거든요. 예. 예, 그 책에 이제 각 경제지표, 경기, 수출, 물가, 예, 그다음에 금리, 환율 어디서 잡고 어떻게 보는가. 예, 그거를 책을 하는 건 냈는데요. 네. 예, 그런데 그레이트 리셋 이런 거 시기에 관련된 책은 한 번 팔리고 지나면 금방 안 팔려요. 네. 예, 그런데 이런 금리나 환율 기본을 다룬 책은 꾸준히 팔리더라고요. 예, 경제지표 정독법도 지금 거의 5년이 되고 있는데 꾸준히 그게 팔리고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제가 그 책하고 이 책 쓰면서 그 책도 일반인들한테는 보기는 좀 어렵게 썼구나. 네. 예, 그래서 지금 책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책을 토대로 가지고 일반인한테 더 쉽게 예, 이거는 금리 환율만 이야기했으면 경기, 수출, 물가 뭐 모든 경제 변수를 더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책을 한번 써보자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제 공부를 바르게 하려면 다음번에 나오는 김영희 교수님의 책으로서 공부를 하면 되겠다 맞죠? 뭐 그것뿐만 아니라요. 다른 분 책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알기 쉬운 경제지표라고 있거든요. 예. 거기도 경제지표를 아주 쉽게 설명해 놨어요. 제가 한국은행 책 소개해 드리면. 네. 그런 책 보시고 기본은 아셔야 되거든요. 네. 예. 기본은 아셔야지 거기에 응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기본도 모르고 그러면은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강의를 하시니까 이제 대학생 젊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시잖아요. 네. 뭐 여러 가지 아까 뭐 부모 세대보다 못 사는 자식 세대일 수 있는 분들이시고 그분들에게 물론 뭐 이렇게 항상 강의하실 때 좋은 말씀을 해주시겠지만 시청하시는 분들께도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너무 조급한 거예요. 내 친구는 코인을 몇 년 일찍 사서 부자가 됐고 내 친구는 집값이 비싼 걸 알고 샀는데 더 비싸졌고 예. 나는 그 두 개가 너무 비싸다고 생각을 해서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열심히 일만 했는데 지금 나 혼자 벼락거지가 되어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시는 분들에게 어떤 해주실 말씀이 있으시면 우선은 이제 직장을 잡고 일하라고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우리나라 구조적 저성장 저금리 시대에 들어갔으니까 근로소득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은행에다 1억을 넣어놨다면 한 달 이자가 10만 원이 좀 넘거든요. 그렇겠죠. 근데 제가 어떤 일을 해서 10만 원 받으면 1억 금융자산 가지고 있는 똑같은 현금 흐름이에요. 근데 요새 그 제자들 보면은 신입사원 초봉이 5천만 원이 넘은 회사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한 달에 500만 원이면 너 550억 금융자산 가지고 있는 거다. 그래서 우선 일자리를 잡고 일해라. 예, 그리고 칠입업칙이라고 있거든요. 네. 칠입업칙 아시죠?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금리가 9%면은 8년 지나면은 네. 복리로 예금이 2배가 되는데 72에 내가 수익률을 나누면 그 나오는 숫자가 연. 연. 2배가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의 2배가 되는 예. 시점이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금리가 1%니까 네. 은행에다 복리로 예금해도 2배 달면 72년이 걸려야 네. 되거든요. 주식 투자 할 수밖에 없다. 주식 투자 꼭 해야 된다. 예, 그런데 좀 멀리 내다봐라. 얼마 전에 한 그 방송사에서 두 증권회사 데이터를 저한테 보여주면서 좀 분석 좀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20, 30대 수익률이 제일 낮습니다. 처음에 가지고 있는 돈이 별로 없으니까 돈을 빨리 늘려야 되겠다. 증권회사 신용융자 돈 빌려 투자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소수 종목에 집중 투자하고. 예. 그러다 보니까 수익률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대박이 난다라고 유튜버에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 후배들한테, 학생들한테, 대신증권 입사 동기 박용옥 대표라는 친구가 있거든요.
주식 농부 예, 주식 농부 예. 그렇게 알려져. 예. 그 친구 정말 흑수저예요. 근데 뭐 증권회사 그 친구는 저는 리서치센터에 있고 그 친구는 저 영업점에 있었는데 네. 뭐 산전수전 다 겪었죠. 예. 예, 그리고 아마 2020년 9.11 테러 이후로 증권사 나왔을 거예요. 예. 예, 그리고 4,500만 원 가지고 시작했는데 지금 1,000억이 넘었거든요. 예. 지금 유명하신 게 뭐 이렇게 주주 대표 소송 뭐 이런 거 그런 것도 하고 있고 그렇게 불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수명은 평균 80세라고 그러는데요. 네. 이 20, 30대는 평균 수명이 100세일 거예요. 네. 100세까지 주식 투자하고 살아야 된다. 앞으로 우리 금리 일본식으로 0%까지 갈 것이다. 주식 투자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좀 멀리 내다보고 이게 금액이 적더라도 이게 굴리다 보면 박영옥 씨처럼 돈이 많이 불어날 수가 있다. 요즘도 연락하시고 잘 지내시나요? 예, 며칠 전에도 뭐 방송에서 같이 방송해가지고 그 친구 좀 칭찬 좀 많이 해주고 왔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 뭐 아까 전에 한 4에서 5% 만약 6%를 잡는다 하더라도 7위 법칙 넣으면 와 이거 언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산은 1,000만 원, 2,000만 원을 불려갖고 이게 2배 되는 시점이 이게 너무 길어지고 예. 이런 생각을 계속 하게 되거든요. 근데 전반적으로 제가 뭐 평균 주가 지수가 코스피가 4.2% 오른다고 네, 그랬으니까 뭐 우량 종목은 훨씬 더 많이 오르거든요. 예. 예, 그러려면 뭐 종목을 고르는 뭐 미래에 대한 통찰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학생들한테 재무제표는 경제학과 학생들한테 의무적으로 저희가 저 재무제표 배우게 만들거든요. 더 많이 배워라. 근데 재무제표는 현재만 나와 있으니까 그걸 보고 미래를 알려면은 거시경제 흐름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거시경제 흐름을 아는 게 중요한 게요. 거시경제 흐름을 못 알았으면 삼성전자를 95,000원에 많이 샀을 거예요. 네. 근데 거시경제 흐름을 알면은 지금 7만 원 안팎, 뭐 68,000원에 훨씬 더 많이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재무제표는 잘 알고 재무제표는 현재만 나타나 있으니까 미래를 모른다. 그 미래를 알기 위해서는 산업의 흐름, 거시경제 흐름을 알아야 된다. 그 교수님께서는 큰 흐름을 아는 게 더 중요하고 그 다음에 개별 기업에 대한 공부. 만약에 굳이 비중을 따진다면 개별 기업보다는 큰 흐름을 아는 게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시나요? 네, 저는 뭐 그러는데 네. 그 박영옥 대표 친구는 네. 거시경제 흐름 모르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훨씬 더 돈 많이 벌었지 않습니까? 아니, 그 인생을 잘 모르는 거다. 아니, 저는 사실 뭐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만은 사실 인생은 잘 모르는 거다라고 네. 얘기를 하는 게 제가 결혼하고 신혼여행 갔다 오니까 400만 원이 있더라고요. 물론 그때는 대출 받아서 집도 사고 네. 그랬는데 뭐 어떻게 뭐 장사를 하다가 보니까 나는 가만히 있는데 중국에서 우리 화장품이 인기가 좋아지고 네. 그런 여러 가지 뭐 운이나 기회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너무 지금만 탁 놓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산으로만 뭐 예를 4% 수익률을 내서 내가 언제 부자가 돼 네. 이런 식으로만 계산하지 마시고 조금 긴 흐름 긴 흐름. 예. 긴 흐름으로 긴 호흡으로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아까 수익률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 한 번도 안 깨먹는 게 그러니까 마이너스 수익률이 한 번도 안 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주식에서는 안 깨먹었는데 뭐 다른 데서 깨먹죠. 친구들한테 돈 빌려줬다 못 받으시고 그러셨나요? 한번은 이제 뭐가 피트니스 센터 회원 가입했다 7천만 원짜리 가입했다가 그게 저 부도 나가지고 한 번도 못 받은 적이 있고요. 또 저 가까운 사람이 중국에다 골프 회원권을 하나 사자. 네. 아주 오래전 일인데요. 뭐 사가지고 돈 다 잃었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자기가 잘하는 것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다음번에 제가 오늘 교수님 처음 뵀는데도 너무 인상도 좋으시고 이렇게 편안하게 또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셔갖고 다음번에는 우리 교수님한테 조금 그때는 왜 그런 투자를 하셨습니까? 왜 친구가 어떻게 꼬셔갖고 중국에 가보지도 않고 골프장에 투자를 하셨는지 이런 것도 한번 여쭤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하고 제가 그렇게 질문을 하는 한번 기회를 한번 또 주십시오. 긴 시간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잘 나눴는데요. 아마 이때까지 다른 채널에서 못 뵀던
이 교수님의 또 진솔하고 또 솔직한 모습을 또 이야기 나눌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